크리스탈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70평생 권위로만 살아온 이만수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눈앞에는 아들의 결혼 청첩장.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진짜 어른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이후 돈과 권력보다 더 무거운 부의 의미가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 통쾌한 변화와 감동의 반전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어디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건강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도 이만수는 살아남았습니다. 거리마다 금모으기 운동 현수막이 걸리고 뉴스에서는 줄지어 문을 닫는 기업들의 소식이 연일 보도되던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프리카에도 없는 줄지어 석이라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한국의 상황을 씁쓸하게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던 그 시절, 이만수는 냉정한 결단력으로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직원을 내보내며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신념으로 밤낮 없이 회사를 이끌었죠. 그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에서 짐을 싸들고 나가는 직원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경숙이 집에서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그 후 20년 유황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이 되었고 이만수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며 72세에도 그룹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각종 경영 대상과 훈장들이 빼곡했고 경제 잡지들은 매년 그의 성공 비결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아내 경숙과는 형식적인 부부가 된 지 오래였고 외아들 준호는 38이 되도록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간지에서는 재벌가의 무능한 아들이라 꼬리표를 붙였고 준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회사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이만수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슨 실수라도 했나? 그런 생각으로 차갑게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어오자 이만수는 차가운 눈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결혼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우리 집안의 복지관 직원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우리 집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냐?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봐.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움츠러들었을 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봉사활동에서 만났고 그녀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도 거리를 두려 했죠. 그의 머릿속에는 돈 많은 아들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는 선입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IMF를 겪은 그에게 돈은 지켜야 할 성이었고 자신의 아들은 그 성을 지킬 후계자였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걸 그런 여자한테 넘겨줄 순 없어. 준호는 미라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간청했지만 이만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이만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IMF 시절 쓰러져가는 기업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는 믿을 수 있는 비서 한 명만 데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생 처음으로 길거리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 아들이 반한 여자.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72세의 재벌 회장은 70대 경비원 이만식이 되었습니다. 평생 고급 양복만 걸치던 그가 허름한 경비원 제복을 입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복 왼쪽 가슴팍에 이만식이라는 이름표를 달자 진짜 이만수는 잠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첫 출근 날 이만수는 어색하게 제복을 매만지며 정문 앞에 섰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그의 손은 장갑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던 그가 이제는 남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미라가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새로운 경비 아저씨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따스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돈을 밝히는 여자가 아니라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당당했던 이만수가 이상하게도 이 평범한 여자 앞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겨우 가명인 이만식을 소개하자 그녀는 잘 부탁한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첫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지시를 받아본 적 없는 그가 청소와 잡무에 시달리자 금세 허리가 쑤시고 굳은 살 없는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는 인생 처음으로 남의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줄을 서서 식판에 밥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용 작은 테이블에 앉자 주변 노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구먼.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72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동갑이네. 나도 72야. 근데 경비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노인의 물음에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또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엔 모두 그의 지위만 보고 말을 걸었으니까요. 그의 시선은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강미라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상담, 서류 작업, 프로그램 진행을 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중심이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오후 한 할머니가 눈물로 젖어 복지관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미라 선생님을 찾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술을 마시고.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강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만수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아들 이야기와 자신이 못난 엄마라며 흐느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라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직접 방문해서 아들도 만나보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흐느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만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술주정에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무력했고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강미라의 따뜻한 위로가 그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강미라가 첫날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이만수가 무뚝뚝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강미라는 그의 손바닥 물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구급함을 가져와 이만수가 말릴 새도 없이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연습도 하셔야겠어요. 내일 뵐게요, 만식 아저씨. 그녀가 떠난 후 이만수는 밴드가 붙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손길이 오래 남았습니다. 첫날을 마치고 호화로운 자택으로 돌아온 이만수는 하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묘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정체가 뭔지.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강미라라는 여자와 아들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만수는 놀랍게도 경비원 역할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로 변했고 허리 통증도 나아졌습니다. 아침마다 현관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식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청소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마다 강미라는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제 저녁엔 편안히 쉬셨어요? 그녀의 일상적인 안부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유한그룹 회장으로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했지만 진심으로 그의 안부를 물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만수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지관 노인들은 그녀를 보면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문제 청소년들도 그녀 앞에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이만수는 그녀가 아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국민 성금 이야기가 나오던 IMF 시절 이만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무너지는 동안 그는 냉정하게 회사를 구조조정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오늘의 유한그룹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복지관 경비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복지관 추억의 음악교실이 열렸습니다. 그 시절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던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이만수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님과 함께 사랑의 미로 작은 새. 젊은 시절 아내 경숙과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만식 아저씨? 옆자리의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신혼 때 나온 노래죠.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아내랑 춤을 췄던 노래예요. 이만수는 문득 경숙과의 마지막 데이트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IMF 이전? 아니면 그보다 더 전? 언제부터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만난 부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수는 자신의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아내 경숙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추억을 나눴던가? 아들 준호와는 언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의자를 정리하던 중 며칠 전 그 할머니의 아들인 취객이 다시 난입했습니다. 강미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구슬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강미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미라가 담대하게 나섰지만 취객은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미라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만수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앞으로 나가 취객과 강미라 사이에 섰습니다.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유한그룹 회장의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정하시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차분히 말씀하시오. 취객이 멱살을 잡자 이만수는 한 손으로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젊은 시절 군 장교였던 몸이 기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취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 전에 진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이만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취객은 점점 기세가 꺾였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말에 취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습니다. 이만수가 넘어진 강미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옷을 털었습니다. 만식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쩜 그렇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괜찮소? 그보다 강 선생이야말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저런 취급을 당하면서. 이만수의 물음에 담긴 진심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강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는걸요. 그녀는 이만수를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이란 남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쿵. 이만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들어본 어떤 명언보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묵묵히 의자를 정리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IMF 이전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의 미소가 사라졌을까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풍경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만수는 생전 처음으로 배추를 나르고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만식 아저씨, 힘이 장사시네요. 자원봉사자들이 칭찬하자 이만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그의 손은 키보드와 골프채만 잡았지 이렇게 거친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이만수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만식 아저씨, 손이 너무 깔끔하세요. 마사지도 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경비 일만 하셨어요? 이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2주간 경비 일을 하며 굳은 살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손은 평생 육체 노동을 해오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관리가 잘 된 손톱과 부드러운 손등은 경비원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 강미라도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만수는 불안한 마음에 재빨리 주제를 바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소? 평생 먹기만 하고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강미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함께 김치와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만수는 평생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슐랭 레스토랑과 VIP 룸에서 식사하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박한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만식 아저씨,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담근 총각김치예요.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건네자 이만수는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에 그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만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동네에서 김치 맛으로 유명하세요. 옛날에 대통령 관저에도 김치를 납품했다고 하던데요. 강미라가 곁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녀 안에는 특별한 재능과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고 살아왔을까? 그날 저녁 귀가 길에 이만수는 복지관 근처 골목에서 강미라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미라가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남자에게
돈다발이 든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거면 면접용 정장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취업하면 천천히 갚아도 돼. 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런 돈 받기 죄송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돈 아니고 재단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생각해. 하여튼 내일 면접 잘 봐. 연락할게. 강미라가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지나간 후 강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넨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만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의 눈물을 닦아준다던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뇌물이나 검은 돈이 오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처음 의심했던 대로 강미라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이만수는 강미라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아침 커피도 어색하게 받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 순수한 선이라는 개념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강미라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남의 서랍을 뒤지는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학생들의 편지와 그림, 간단한 가계부, 그리고 자원봉사 일지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사회복지 석사 논문이라고 적힌 파일도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강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만식 아저씨, 제 책상을 뒤지고 계셨어요? 강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만수는 할 말을 잃고 어젯밤 본 광경을 떠올리며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제 돈을 건넨 그 남자는 누구요? 강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어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냉랭하게 이어졌습니다. 강미라는 그 남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만수의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라 선생, 김철수 씨가 또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이번엔 칼을 들고 왔답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라와 이만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다툼은 잠시 접어두고 두 사람은 재빨리 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취한 김철수의 손에 들린 식칼이 번뜩이자 복지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강미라는 벽에 기댄 채 굳어버렸습니다. 김철수는 자해할 듯 칼끝을 자신에게 겨누었습니다. 모두 비키시오. 이만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만수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 군에서 훈련받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김철수에게 다가가며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그 칼을 내려놓읍시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호통치던 목소리가 아닌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진심 어린 말투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뭘 알아요? 김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다들 날 떠나요? 김철수가 울먹이며 묻자 이만수는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밀어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끝이 아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이만수는 김철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일에 매달리며 가족을 밀어내온 자신을, 성공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 자신을,
그리고 그 결과로 외로워진 자신을 모두에게 물러나라고 한 뒤 이만수는 김철수에게 더 다가갔습니다. 강미라만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결국 날 버릴 거잖아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겠소. 이만수는 조금씩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두 걸음으로 좁혀졌을 때 김철수가 갑자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만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함으로 칼을 피하며 김철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칼을 떨어뜨린 뒤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복지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경비원 만식의 놀라운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김철수를 인계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관장은 모두 앞에서 이만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복지관을 채웠습니다. 이만수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박수를 받았습니다. 회장으로서 받던 공허한 박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따뜻함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이만수를 강미라가 불러 세웠습니다. 만식 아저씨, 오늘 일 보통 경비원의 솜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서랍은 왜 뒤지신 거죠? 이만수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어젯밤 수상한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미라는 잠시 놀라더니 그 남자는 제가 담당했던 보호관찰 청년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적금을 깨서 취업 면접용 정장이라도 사입을 하고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해 따로 만난 것이라고. 이만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모든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IMF 이후 세상을 불신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던 것은 아닐까? 돈 문제는 알겠습니다. 강미라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손, 그리고 오늘 그 움직임은 설명이 안 돼요. 만식 아저씨, 대체 누구세요? 이만수가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초여름 장맛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줄기를 피해 복지관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자 강미라는 우산을 펼치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만수는 망설이다 결국 그녀의 우산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방어막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걸으며 침묵했습니다. 이만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밝히면 그동안 쌓은 관계가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이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두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빗속을 걷던 중 강한 빗줄기에 강미라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이만수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지만 우산이 날아가 두 사람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만수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네, 감사해요. 강미라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만수는 순간적으로 강미라를 감싸 안으며 몸을 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스쳐 지나갔지만 그 바람에 강미라의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강미라가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이만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만수는 그녀의 항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강미라가 말했지만 이만수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발목 부상은 방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강미라는 놀랐습니다. 만식 아저씨, 의학 지식도 많으시네요.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는 다행히 가벼운 염자였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고 얼음찜질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발목에 붕대를 감은 강미라는 고마움을 표하며 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발목이 다쳤는데 어떻게 당신을 데려다 줘요? 이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미라도 웃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아니, 내가 미라 씨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소. 강미라의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만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라도 한잔하라는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미라의 집은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책장에는 사회복지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녀의 학창시절 사진과 졸업 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꾸밈 없는 그러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만수는 그녀가 건넨 고인 아버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와 바지가 그의 체격에 딱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셨거든요. 강미라가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죠. 이만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셨겠군요. 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남의 돈으로 밥 먹지 말고 남의 등을 두드려주며 살라고. 강미라의 말에 이만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엄하고 무뚝뚝했지만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아버지. 그는 언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는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 강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아저씨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미라는 놀란 듯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그녀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야,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기도 전에 거실에 앉은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만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미라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만식 아저씨가 이만수 회장님이셨던 거죠? 그녀는 이만수가 유한그룹 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만수의 위장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아버지 옷을 입혔을 때 셔츠 안쪽에 있는 명품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손과 말투, 그리고 지식 수준이 평범한 경비원 같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신 거예요? 이만수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고, 준호가 선택한 여자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절 못 믿으신 겁니까? 아니, 미라 씨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세요? 강미라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가 사과하려던 찰나 강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회장님 눈에는 돈이나 노리는 그런 여자로 보이셨군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이해가 아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고 변명하려 했지만 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IMF 때였어. 이만수는 불현듯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냉혹한 결단력으로 회사를 살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고 돈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건 알지만 이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판단하시는 건 그건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 강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의 삶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그렇게 의심하고 기만하신 건 용서하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두 분 다 돌아가 주세요. 준호와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미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강미라입니다. 강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박종철 아저씨가요. 이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종철은 복지관의 실제 경비원, 자신이 대신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종철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위중하다고 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랭한 분노와 상처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강미라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이 가겠소. 이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준호도 묵묵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위장 취업을 위해 박종철을 설득했고 그로 인해 그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요. 이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박종철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하고 뇌에도 손상이 왔으며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환자분이 희귀 혈액형인 RH-어형입니다. 병원 재고가 바닥났고 혈액원에서 공급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준호와 강미라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희귀 혈액형? 시간은 없고 강미라는 자신의 혈액형이 맞지 않음을 알았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피가 RH-Ọ형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미라와 준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이만수의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적합했습니다. 이만수는 주저없이 헌혈했습니다. 헌혈실에서 바늘이 팔에 꽂힐 때 이만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이 한 방울의 피만큼도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헌혈 후 나온 이만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미라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이만수는 지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요. 그리고 미라 씨 말이 맞았어. 어른은 남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하더군.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이게 내 진심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미라의 얼어붙었던 눈빛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없었던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예요. 강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박종철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만수의 헌혈이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만수가 아니라 이만식입니다. 선생님. 그의 말에 강미라와 준호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는 병실에서 박종철을 만났습니다. 의식을 찾은 박종철은 놀란 눈으로 이만수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를 도우셨다고요? 이만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가 경비원으로 위장하기 위해 박종철을 설득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만든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종철은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운이 나빴던 거죠. 이만수는 그의 치료비 전액과 회복 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진정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만수는 복지관을 다시 찾아 관장에게 정기적인 후원과 직접 봉사활동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밝히고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일을 사과했습니다. 이만수 회장이셨다고요? 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이만식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 일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요. 그날부터 이만수는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경영 노하우를 살려 복지관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후원자들을 모았습니다. 준호도 아버지와 함께했습니다. 둘은 이전보다 가까워졌고 업무에 대해서도 명령이 아닌 대화가 오갔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만수는 아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한그룹의 사회공헌팀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이만수는 아들의 제안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책임자가 되어 추진해보거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책임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강미라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이만수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이만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 경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IMF 이후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험으로 어떻게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여보, 미안해요. 나는 회사만 살린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가정은 잃어버렸군요. 경숙은 오랜만에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도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결혼 초에 자주 갔던. 이만수의 제안에 경숙은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준호와 강미라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복지관 정원에서 소박하게 열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앞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경숙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축사 시간, 이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던 일,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라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란 남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과 부를 쫓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이만수는 준호와 미라에게 그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미안하다며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준호가 일어나 아버지를 안았고 강미라도 함께했습니다. 이만수는 연단에서 내려와 아내 경숙이 앉은 자리로 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이내 따뜻하게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벽처럼 느껴졌던 모든 거리가 마침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이만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했습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우리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직원,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준호와 강미라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만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IMF 시절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깨달은 소중한 진리에 대해. 할아버지도 실수를 많이 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야. 복지관에서는 만식 할아버지로 불리며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고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경영 노하우는 이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친 이만수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미라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이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덕분이야.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그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이만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엔딩. 진정한 부는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도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는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깊어집니다. 이만수 회장이 경비원 이만식으로 살면서 비로소 알게 된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연포차였습니다.